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진부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여정은 이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선을 달리했고 언론에 다시 노출된 건 올림픽 개회식 때입니다. 이 때문에 동선이 드러나지 않았던 2시간 반 동안 평창 모처에서 북측 선수단 등을 격려했거나 다른 일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회식이 끝나면 김여정은 서울 지역 호텔로 이동해 1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엔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한 뒤 오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예선 첫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강릉 관동하키센터를 방문하는 게 유력합니다. 김여정은 방남 마지막 날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예술단의 2차 공연을 관람한 뒤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과 셋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여정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2011년 12월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김정은의 바로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여정은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습니다. 당 서기실에서 비서 업무를 주로 맡다가 최근에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뽑혔습니다. 고모인 김경희가 60대에 진출한 정치국에 김여정은 30대의 나이로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전체 인원이 30명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 인사입니다. 오빠 김정은에게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2인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동생인데다 어린 시절 오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령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와 혈육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명목상 권력 직위와 관계없이 실권을 행사하는 힘 있는 사람인 건. 특히 당내 공식 서열 2위인데다 나이도 아버지뻘인 최용의 당 부위원장에게도 반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이외의 실세는 김여정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때는 김정은 뒤로 뛰어다니고 박수를 치면서 환하게 웃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권력 기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킨컴프가 다스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사이에 소송에 참여한 건 2009년 2월입니다. 앞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던 다스는 에이킨컴프를 새로 선임한 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에이킨컴프가 소송에 합류하고 10개월 뒤인 지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다스 소송의 비용을 떠안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이 뒷거래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이 회장 사면 대가로 대통령 소유의 회사에 금품을 건넨 셈이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에이킨컴프에 자문을 맡겼던 국내 대기업이 삼성 말고도 더 있는 만큼 또 다른 대가성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땅 얘기 좀 할게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이 204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라고 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김재정이 땅을 사들이 시작한 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직후였다는 거야. 예. 그냥 그림이 딱 나오는 거네요. 네. 29세 때입니다. 예. 김재정 29세 때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978년에 충북 옥천에 땅을 구입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재정이 1982년 이명박으로부터 매입한 충북 옥천 땅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요. 현대건설 사장이던 77년 이 땅을 사들인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이 땅을 사서 지금 보도에 나온 땅은 이명박이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자기 차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50만 평 규모. 그래 나중에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후보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땅 장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땅 장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재정 씨는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부동산의 신이다. 등극됐다. 돈을 버는 곳이 없어요. 김재정 씨가 돈을 못 버는데 제주, 포항, 옥천, 경기 온갖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막 돈이 나와. 김재정이 호주머니에서는. 그런데 김재정이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바로 개발 계획이 나오죠. 개발 계획이 돼.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명박이 치밀하게 땅 투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장과 대통령직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걸치면서 각종 중장기 국가 계획을 입수해서 이것을 땅 투기에 악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때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주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형님이 갖고 있는 그 TC 톨게이트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포항 주변의 땅을 거의 다 이 형제들이 샀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 쪽도 다 사실은 가까운 KTX역이나 이런 역들 주변에 미리 사놓고 KTX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땅 투기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요. 어쨌든 이건 전부 저는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처음에 대선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를 때 대표적인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자체를 딱 강으로 갈라버리는 거거든요. 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한마디로 막 낙동강하고 금강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의혹은 뭐였냐면은 공사하는 비용을 빼먹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는 이미 자기가 그린 밑그림이 있을 테니까 주요 요소에 항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요즘에 정설이니까 그 지역의 땅들을 다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근데 친척 2명을 묶어서 서로 못 팔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수하려고 하는 모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MB의 꿈은 대기업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대기업을 하나 갖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꿈이었다면 그가 숨겨놓고 비리를 저질렀던 돈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을 거고 그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땅 투기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기업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갔다. 결국은 국민들 손으로 그 대기업을 못 만들게 지금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크죠. 그러니까 숨겨진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지. 있겠지? 누군가가 있겠죠. 관리인이 요즘 와서 조금씩 입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관리인은 아직 입을 안 연 것 같고요. 사실 이 이명박이 이렇게 땅을 굴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재정은 물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개발공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곳곳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어요. 아산신항공사. 정주영이 유조선 갔다가 물막이한 댐 공사. 당진. 예. 그런 것들이 다 새만금 해서 모든 그런 공사, 간척사업 공사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이 들어가요. 이명박이 이걸 그냥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요새 딱 많이 들어본 지역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 96평.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실제로 살고 있는 빌라인 것 같아요.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 587평방미터, 강남구 역삼동의 367평방미터, 강남구 도곡동의 사필지, 화성시 우정읍, 당진군 송산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옥천군 이원면,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평창군 면원리, 가평군 설악면, 현대별장, 그리고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군위군 산성면,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라 다. 밝혀진 것만? 의심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밝혀진 것만.
2007년쯤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당시에 야권이죠. 야권 후보들 내부 경선에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경선 중에서도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때 캠프에 있던 홍사덕이나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결국은 본선에 가면 땅 투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다 맞아요.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통합민주당인가가 있을 거예요. 저 기억이 좀 아름한데 거기서 구체적 법안 명칭이 MB 땅 투기 무슨 조사 특별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의혹으로 계속 지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의혹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지금 수면으로 아래로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측근들도 언젠가는 터진다.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땅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맨날 어머니랑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꼭 10년 전 탓을 해. 10년 전에 땅 하나 사둘 걸. 부자가 못 된 이유를 그냥 어머니가 보여주시잖아요. 난 그거에는 투기성에는 반대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땅값을 올려놓은 자가 바로 이명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치도 하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숨겨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숨겨두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이가 단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이명박의 숨겨진 땅을 찾는 게 먼저인데 그에 앞서 국정원 특활비네 다스네 BBK네 댓글 공작이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손도 못 대고 있지만 최근에 검찰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지금 이명박의 숨겨진 땅을 찾고 있는데 차명재산 관련해서도 뭐 알고 보면 이제 어떤 보유세 문제, 세금의 문제 이걸 또 이제 누군가를 줘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속이든 양도든 간에 그렇지.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이명박은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물려놨어요. MB의 가온이 정직이라잖아요. 땅에 정직하라. 아, 땅에 정직하라. 이명박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 세불리기, 돈 불리기를 한 정황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박정희부터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요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동산 불패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 사놓으면 돈이 돼. 이게 다 이런 이명박과 같은 자들의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요. 그렇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정책을 개발해내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왔던 거고요. 이명박뿐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위직이었던 사람들, 고위직인 사람들 땅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대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정책을 내놓겠다. 그리고서는 그걸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올바른 정책들이 나와주기 이전에는 빚내서 집사였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많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좀 털어버리자. 집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가 이거를 뻥튀기해서 벼락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땅을 사서 지금 300만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뭐 3년 만에 이렇게 튄 거 아닙니까? 제주도 땅이 지금. 근데 다른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명박이가 무슨 뭐 특별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고요. 모든 관계 부처 기관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모든 국토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방점을 찍어요. 예. 여기서 국토개발 계획서 올려 가져와 5년짜리로 수립해. 이렇게 지시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말이죠. 나 여기다 도시 하나 만들래. 생각해. 그러면 김재정이 불러서 땅 좀 사라? 또는 제3자 불러서 땅 좀 사라?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발표하면 10만 원짜리가 300여? 1000만 원 됩니다. 상가지역은.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계획 수립할 때 입안을 할 때 여기에 상가지역, 이 블럭에는 상가지역이고 여기는 학교지역이고 여기는 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지역이고 여기는 고층 아파트 지역 이렇게 그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럴 때 MB 천암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상가지역을 넣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필요해요? 전혀 맞죠? 머리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땅만 사놓으면 돈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것도 지금 현장에 제가 포항 지진 때 가봤잖아요. 근데 포항 KTX 역에서 구역을 오지 않고요. 신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게 그냥 산이었어요. 밭이었고. 근데 이번에 지진 때 가보니까 이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평지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었죠.
왜 이걸 밀어요? 또 이거 신도시 들어선대요. 그러면 KTX 액을 그리 유도한 자 누굴까요? MB였습니다. 포항에. 그죠? MB였죠. 그럼 그 주변 땅은 당연히 누굴까요? MB 측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논바다 있고 산이었거든요. 제가 못해도요. 거기에 KTX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5만 원 이하였을 겁니다. 산둥성이 깎고 있습니다. 그거 100만 원 우습습니다. 몇 배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누가 그게 머리 쓰는 겁니까? 그냥 입안하는 놈이 점만 찍으면 끝이에요. 그게 무슨 머리가 필요합니까? 하긴 탐욕이 화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너는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땅 투기하면 안 돼. 전 세계 대통령이 비리한 놈들 빼고 정상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 내에 돈 먹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무식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인심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순천에 계셨던 좌우지장지지 이정현 씨 있죠. 그 양반이 예산 폭탄을 갖다 들러부었잖아요. 지역에. 그 지역 분들 가만히 한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돈이 100%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안 들어왔을까? 이거는 그 투기꾼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박근혜가 아마 주도한 세력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어부어서 지역 개발을 한다 하면 분명히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정권과 국회의원 예산 폭탄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티 안 내고 국회의원이 한 걸로 티가 나니까 전혀 걸릴 염려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면서 사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빌미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갔던 거죠. 토착민이 거기서 속겨지는 거죠. 그렇죠. 살지 못하고. 이 지역이 지금 방송실이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지금도 뭐 서울 도심에 있는 주택단지로는 얼마 남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요 여기 있는 빌라나 주택들 중에 반은 외지 사람이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주인들이 특정 층에 살면서 자기 집 케어하잖아요. 근데 외지에서 이미 이게 언제부터 연유가 시작됐냐면은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 개발 예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투기 바람이 광풍처럼 쓸고 갔어요. 그때가 누구였죠? 그렇죠. 이명박의 뉴타운. 오세훈하고 국회의원 여기 지역이 있었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체가 대부분 그런 광풍이 불었었는데 무리하게 지금 그렇게 끌어가던 어떤 상황들이 좀 기억이 나고 어찌 됐건 간에 정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도덕해서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땅 투기하고 자빠졌고 개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대통령이 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모든 대한민국의 비밀 정보들을 모두 다 통솔하는 자가 땅 투기를 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시절에 했던 바로 그 정책 우리가 방송으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쉽게 따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그게 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면 다스가 돈 벌고 네. 그 구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4대강 한다. 대우나 한다 그러면 어떤 새끼가 땅 사놨나 보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제 순수하게. 뭘 수질 개선지가 어디 무슨 오세훈이가 너네 땅 산다 그러면 또 누가 투기했구나. 또 당시 새누리당에서 남도 해안가에 카지노 벨트를 만들겠다 하면 이 새끼들 또 해안가에 땅 무지하게 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이명박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니? 그래놓고 4대강의 목적은 홍수, 가뭄, 수질 개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값 올리기인데. 모래 파는 돈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그건 판 돈 없어. 그걸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게 낙동강 모래가 A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는 팔렸겠죠. 근데 지금도 4대강 재원이 어떠하니 물으니까 강바닥 파서 생긴 모래로 충당하겠다고 했었거든. 네. 근데 실제로 그 모래, 고급 모래들이 팔린 건 일부고요. 지금도 적재돼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수량을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20조량의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 양이 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14층 높이의 아파트 높이로 경부고속도로 깔 수 있는 까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20조 정도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디
무슨 도시와 무슨 도시 간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검은머리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투자하려고 정부하고 막 평생 사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서로 계약 맺고 통행료 엄청 비싸게 받고 그렇죠.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명박은 정말 이거는 역사상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정말 탐욕의 화신가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청담동 빌라, 논현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6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면 20동 505호, 76동 401호, 87동 305호, 80동 904호 아무튼 이렇게 6채인데 이게 다 가장 작은 평수가 48평이고요. 가장 큰 평수가 80평.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저는 이렇게 큰 평수인지를 몰랐었는데 이게 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후보 그때부터 다 밝혀졌었던 특혜 분양 의혹이 다 있었었네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현대건설 사장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자기 많은 재산이 걸림돌이 돼서 다 차명 이런 식으로 묶어두다가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지금 환원시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화신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고 미치겠는데 이제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명박이 부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부동산도 정부가 찾아주려고 그래.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기업 소유권을 뺏겼는데 그것도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좋다. 심지어는 노후 보장해주려고 무상급식까지 해주려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나쁜 새끼. 자, 알겠습니다. 땅장사 이명박 이야기였고요. 예,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어쩌면 이분이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좀 알려주신 분들이죠. 첫 번째 전해철 의원 나오셨고요. 두 번째 이재명 시장 나오셨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분인데 전에 우리가 그 복귀왕 시장 인터뷰했을 때 느낀 건데 기초단체장 분들이 광역도지사 후보가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 궁금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광명 또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양기대 광명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대 이상의 양기대입니다. 시작부터 빵 터뜨리시네요. 좋으신데요. 시장님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복귀왕 시장의 충남도지사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우리 복 시장님이요. 네. 저도 지난 1월 하순에 네. 도지사 출마 선언하고 다음날 광주에 국립 5.18 민주묘역 갔는데 그분도 어디 보니까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복귀왕 시장과 기대 이상의 양기대는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기왕이면 대박나세요 하시거든요. 자, 양기대 광명시장이시고요. 지금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하마평들을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사실은 경선만 통과하면 사실 경기도지사 될 만한 딱 그 시대적 시점에 딱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거요 잘못된 좀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무려 6번 동안에 민선 경기도지사를 뽑았는데 5번을 자유한국당 계열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다 우리 쪽에서 된다고.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 된다고 했는데 이 딱 한 번 임창열 도지사 될 때 빼고는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만히 볼 건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밑바닥 흐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양기대 시장님 하면은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봐요. 특종 기자? 맞죠? 옛날에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 시절에 보니까 1988년에 동아일보 입사하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가 사실 야당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시위 현장이나 예. 문제가 있는 곳 가면 동아일보 기자 오면 막 박수치고 그렇죠. 우리가 가야 기자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보면 거기 나오는 기자들이 동아일보 기자들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윤상삼 네. 선배님이랑 다 저랑 같이 기사 생활했던 분들. 그래가지고요 90년대 초반에 특종들이 엄청 하세요. 세무공무원 비리 특종, 조폭두목, 김태촌 비호세력 폭로, 김영삼 정권 당시 이용구 노동부 장관의 수뢰 사건, 김현철 비리 사건, 한보 YS 대선 자금, 북풍 조작 안기부 문건 폭로, 이런 것들을 막 특종으로 쏟아내신 분인데 기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상황만 소회를 좀. 그때는요 예. 정말 물불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제가 눈빛이 좀 선하잖아요. 그때는 눈에 도 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독재 뒤끝이잖아요. 그때 이제 노태우 집권 초기인데 그때도 여전히 독재 잔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패, 권력형 부패라든지 정치적 모략, 소위 말하는 적폐들이 그냥 돋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야겠다 해가지고 참 밤잠 안 자고 도 깊은 거 했는데 그때 되게 정권의 핵심들 또 검사 등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양기대 눈빛 피하려고 꽤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도박을 좀 했었어요. 일례로 아까 그 노동부 장관 특종을 할 때는 기자라는 게 특종은 늘 위험이 따르거든요. 왜? 특히 독재 권력 시대에는 뭔가 감추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의 그 비리를 또 남의 비리를 쉽게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이영구 노동부 장관 특종할 때는 제가 기사를 써놓고도 그때 YS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도 마침 어느 기자가 오보 썼다고 구속됐었어요. 이제 권력이 언론 길들이기인데 저도 그 기사 써놓고 조간신문이었었는데 새벽에 우리 집사람 손잡고 여보 내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썼다. 근데 내일 아침에 만약에 이게 이제 오보로 밝히면 나 구속될지 모르니까 잘라서 챙겨서 애들 챙겨라. 그 비장한 각오로 제가 그때는 기자생활을 했었어요. 뭐 한국 기사상도 한 2번이나 받고 이달의 기사상도 7번 받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느냐? 저한테 나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그때 전두환 독재가 최고로 이제 막 포악하게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란 뭐냐? 적어도 대학을 다녔고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구속이 되거나 뭐 강제 징집을 당하거나 엄청 고초를 국정원 같은 데 가서 극복하는데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못 살았어요. 저도 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그 빚을 좀 갚아야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갚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운동하는 노동운동하는 기분으로 그냥 했는데 제 별명이 그때 럭비공이었습니다. 어딜 뛸지 몰라서. 그러니까 양기대한테 걸리면 그때는 사주도 편집국의 고위 간부도 누구든 안에서도 좋은 기사 써와서 안 내주면 왜 안 내줍니까? 막 항의하고. 우리 지금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저보다 2년 후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정말 스트라이크도 많이 하고 후배들 모아가지고 우리 이완배 기자 요즘 잘 나가는 네. 그 다 모아가지고 좀 으쌰으쌰도 하고 또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때 좀 럭비용했습니다. 그 서울대 선후배 사이시들이구나. 그걸 떠나서 아무튼 언론계 선후배니까. 그러면 그렇게 경영진이건 그 데스크에 들이받으셨으니 미국으로 1년 연수 갔다 오신 후에 승진 케이스였는데 승진에서 누락됐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누락된 게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원래 이제 언론계 생활 한 10몇 년 하면 외국 연수도 한번 1년 기회를 줬는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왔는데 대 동기들은 전부 다 그때 이제 승진이 돼 있고 또 같이 갔다 온 동기도 이제 연수 갔다 온 동기도 승진이 됐는데 저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회사에서 결국 이제 충성심을 좀 더 요구되는데 거기에 미달리는 럭비공 같은 생활하면 어렵겠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역사라는 게 패기, 좌충우돌하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바꾸는 거라서요. 그러시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이제 2004년 17대 총선에 막 창당된 열린우리당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예,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그런가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정치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감인지 도지사감인지 국회의원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님 이력을 보니까 국회의원 안 맞아. 국회의원 2번 연속 낙선. 근데 시장 나가서는 되게 정말 잘하셨나 봐요. 네, 좀 며칠 전에 어디 한국일보인가요? 네. 거기서 전국의 지자체장 50만 미만 지자체장 60명을 평가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연속 2년 1등 했는데 근데 뭐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 8년 동안 기대 이상 했다는 기대 이상. 아니 시장님이 그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초선일 때는 57.16%를 받아서 당선되셨는데 재선되실 때는 61.12%를 받으셨어요. 그것만 봐도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2004년에요. 제 자랑 좀 하면 수도권에서 제가 3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등이 옹진군수 65%. 2등이 누구였냐면 요즘 뭐 문제가 많으신 우리 신현희 강남구청장 61.2%. 제가 61.1%. 그래서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서로 간 위치가 바뀐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런 분하고 인터뷰를 연 느낌이 생겼어요. 지금 정경심이 생긴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안 하시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 그냥 인지도만 올리려고 경기도 도지사 나갈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그 레벨을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저도 처음에 시작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2번 낙선했지만 중앙정치에 이제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뭐 큰 정치인도 되고 싶고 솔직히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이런 데 좀 기여도 하고 싶었고 사회 정의라든지 제대로 된 나라 만드는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정치로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여곡절 때 시장이 됐잖아요. 2번 했는데 저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 뭐냐면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무원이면 공무원, 전문가면 전문가, 또 다른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그런 DNA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시장 2번 뭐 꽤 했으니 한 번 더 하든지 네가 옛날에 못했던 국회의원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저는 다 놓고 노 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경기도민 같은 그런 좀 더 큰 데 가서 한번 내 정책들, 내가 해왔던 일들, 내 비전을 또 같이 한번 해서 제대로 된 도민의 삶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여간 요즘 열받아요. 왜 열받냐? 너 인지도 올려가지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미친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려고 이 1,300만 도지사에 도전하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공약 다 개발해서 외야지, 정책 앞으로 가능성 제시해야지, 또 비용도 좀 많이 듭니까? 또 참모진 꾸려야지. 아니, 저야 작년 12월에 우리 시정 만족 들사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83%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굳이 내가 저 국회의원 하려고 막 이 1,300만 그렇죠. 도지사 나가려고 이 어느 멍청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제가? 저의 진실성, 진정성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옛날 그 기성정치, 중앙정치 이런 시대에 쩌들어가지고 하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부처님 같이 그냥 살긴 살지만 어떨 때는 좀 짜증나요. 이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지금 낚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기 뻘쭘해. 하지 마세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번에 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것을 제 정치 중간 결산으로 사직생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은 정치생이 또 어렵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2번 떨어져 봤으니까. 정치는 늘 살아있는 생물인데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여기 정치 인생 걸고 하고 퇴로가 없다. 이미 잠도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 남은 3달 정도 경선까지 전해철 의원님이나 이재명 시장과 한번 제대로 된 정책적 경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컨텐츠로는 제가 좀 이미 이제 우리가 또 뒷조사를 다 스캔해봤지 않겠습니까? 컨텐츠만으로는 뭐 어떤 분야도 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좀 이재명 시장처럼 막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전국구 스타가 되고 요 느낌도 아니고 뭐 전해철 의원처럼 삼철이야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뭐랄까 혈혈단신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출신이 군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야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산 상고가 있죠. 군산에. 역전의 명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역전의 명수가 될 수도 있죠. 이재명 시장님 같이 대선 경선 후보에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아까 삼철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고 좀 대통령과 가까운 분인데 되게 보면 그렇게 센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센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다면 알아서 죽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행 비슷하겠는데 제가 뭐 두 분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그 결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 도지사 같은 것을 그냥 국회 중진, 다선 의원, 또 장관이나 총리한 뭐 명망가나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했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치분권 공화국을 만들 정도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이런 작년 10월 26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자,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성과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단체장도 하고 광역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를 열어한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아까 기왕이면 복기왕이라고 했지만 그런 복기왕, 또 양기대, 또 뭐 홍미영, 뭐 이런 그래도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뭔가를 해왔던 사람들도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간다면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 또 명망가들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게 바로 정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일단 경기도지사 가져오는 게 첫 번째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K에서 선전 조금 더 욕심 부리면 TK에서도 어떻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곳이기도 하고 왜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것이 경기도를 뺏겼기 때문에 네. 좀 아픈 곳이긴 해요, 진짜. 언젠가 한번 우리도 경기도지사 한번 가져보자. 막 이인재 씨도 있었고 김문수도 있었고 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거쳤지만 우리 양에 차지 않았잖아요. 네. 양기대 도지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알려지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저도 참 절절하고 절박한 심정인 게요. 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나라다운 나라도 아닌데 그것을 이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적폐 제대로 청산하고 있고 또 사회 정의와 역사 정의도 세우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올해는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집권 세력들이 해야 할 일의 1번이 그겁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건 플러스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그런 개선과 평화 번영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300만 경기도. 이 경기도 지사를 이제 우리 민주당이 찾아와서 이 경기도의 여러 적폐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삶을 제대로 좀 바꾸면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요즘 뭐 우리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분들이 깽판 쳐가지고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총선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정권 재창출하고 이게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도지사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경기도 지사 우리 민주당에서 가져오고 우리 여권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 열망은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시장님.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기초단체장 분들이 광역으로 올라올 때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입소문이 이제 경기도 전체로 퍼지길 바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없는 예산 가운데 복지를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없는 예산 가운데 아이디어 짜가지고 그래서 뭐 당을 떠나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아 우리 시장 잘해 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광역으로 이렇게 뛰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복귀형 시장하고 양기대 시장님을 다 두 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랄까 추진력이 넘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상교복. 네. 무상교복을 이재명 시장보다도 훨씬 일찍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이재명 시장 그런 면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그 점은 참 높이 평가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우리 광명이라 하면 그 35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요.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상 서울이죠. 근데 이제 광명 동굴 40년 벌어진 폐광을 이제 우리 시가 43억에 사서 이제 우여곡절 때 개발을 했는데 2015년 4월에 유료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2년 9개월 됐는데 무려 360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왔어요.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하고 인건비 빼고 200억을 저희도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일자리가 한 500개 생겼어요. 200억을 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광명하면 그 KTX 광명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도 58만 평, 170만 제곱미터의 그런 역세권이 있는데 제가 2010년 시장 되니까 완전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이케아라든지 코스트코 또 요즘은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이제 유치해서 하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시세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3월에 우리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근데 빚을 갚으니까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역시 돈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쓰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제 추진했던 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이것도 저희들은 작년에 조례 만들고 예산 다 통과돼서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제가 이건 이재명 시장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재명도 못하는 거 양기대가 했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썼던데. 그건 비난이 아니고요. 자랑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뭐냐면요. 요즘 그 유전자 조작 없는 그런 식재료, 넌 GMO 식재료인데 이것을 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광명에서는 초, 중, 고에 전부 다 넌 GMO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학부모들, 학생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벌어서 하니까 우선 시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러네. 그걸 뭐 어디 있는 거 빈대서 한 것도 아니고 뭘 팔아서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하니까. 그다음에 시가 또 빚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찌됐든 우리도 시가 13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5, 자유한국당이 5, 국민당이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수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소통하고 자꾸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하니까 또 그분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 보면서 역시 그런 소통과 또 협치도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어찌됐든 돈 벌어서 돈 버는 시장으로서
그런 좋은데 쓰니까 아무튼 뭐 시민들께서 좀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용돈 좀 주세요. 우리가 광명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마찬가지. 녹즙 이현주 여사. 그래서 그분들 계열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거군요. 광명시의회에. 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현주 씨가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을 씨라고 부르거든요. 호칭 안 부릅니다. 이현주 씨가 국회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한테 북한 대변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의원석에 앉아있던 분들과 설전벌이는데 정말 뭐랄까 약간 광기 느껴지는 거 있죠.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북한을 왜 실드 치느냐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광명시장 양기대 시장님은 지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남북 통일의 기틀을 닦았다 그럴까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명함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명함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거 김영란법의 위반 아닌가? 그러게요.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 그래서 광명에서 개성을 거쳐서 파리까지. 근데 마찬 이게 실제로 운임비래요. 얼마죠? 73만 4,500원. 요걸 주셨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뛰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 번영 또 통일에 좀 기여하고 싶어서 정치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또 동네 그 시장 하면서 그냥 일만 죽 들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만 있었어요. 근데 2015년 말에 이제 광명 동굴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KTX 역세권도 좀 활성화되면서 제가 2015년 말에 과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겠다. 그때는 북한 핵 문제로 이제 굉장히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도 안 좋을 때예요.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더라고. 응? 네가 그거 뭐 동굴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뭐 괜히 객기 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칼을 뽑았는데 그냥 또 칼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역에서 개성,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게 우리 이제 목표인데 제가 중국의 단둥, 훈춘, 러시아의 핫산, 또 이르쿠츠크시, 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시장들하고 처음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대비해서 교류를 하자. 처음에 그분들이 야, 니네 광명이 어디 붙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 너 하다가 우리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의 구세주예요. 이분이 딱 대통령 되시더만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남북철도 연결 이걸 계속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공약 실천에도 이제 그걸 반영하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면이 섰는데 또 우리 박원순 또 서울시장께서 대통령 취임한 후에 서울역을 지하로 파서 유라시아 허브로 하겠다. 이거 왜 이래? 근데 그래도요. 저작권도 없이. 저는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저같이 무명인데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는데 거물 두 분이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서울시장이 응원해줘서 제가 좀 이제 떴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작년 8월 17일 날 도라산역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처음으로 우리 광명에서 개성까지 가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노선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 35만 대밖에 안 되는 광명의 시장이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을 좀 크게 뜨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다음 날 미국의 소리 방송 뭐 VOA라고 있잖아요. 거기 저 워싱턴 앵커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한국 사람 앵커입니다. 와서 이거 사실이냐? 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막 세게 대북 제재하고 있는데 너 이거 사실이냐? 그래서 사실이다 했더니 그걸 방송에 한번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작년 10월에 그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우리 그 떼제베 만든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네 프로젝트 좋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는 역세권만 개발을 하고 우리는 노선을 개발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함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저는 정말 승차권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명함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본인의 성함은 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는 이게 있잖아요. 그냥 보통 명함들 받으면 이렇게 한 곳에 치워놓거나 어떤 경우는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제 지갑에다가 이렇게 맨 앞에 신분증 꽂아놓는 그 투명 비닐 있는 공간 있죠. 여기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 18일 날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함께 제가 중국의 쿤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한의 무능 단장 등 대표단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문순 지사하고 저하고 북한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강력히 촉구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무능 단장들 대표단한테 우리 광명 개성 유라시아 평화철도 하고 있으니 우리 개성 가겠으니 받아줘라. 그게 이제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대표단이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장벽을 열자는 얘기군요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아까 그 명함도 열심히 보고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북한 당국의 개성까지 가는 것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왜 너는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것은 통일이 되기 전에도 북한이 철길만 열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길을 열면 우선은 개성까지 또 개성에서 평양 신의주까지 가면 또 거기서 단둥 또 아까 말한 북한 나진 옆에 있는 중국의 훈춘과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개성공단을 막아도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실제로 그런 시기가 오면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북한 선수단이 와서 망경봉호에 있는데 그 입항할 때 인공기 불 지르면서 나타나는 세력들을 보고 있으면 막 저희들은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져요. 저도 지난 12월 18일 날 그 중국의 쿤밍에서 북한의 무능단장 등 대표단을 만난 사람으로서 또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왜? 과거에는 저렇게 그래도 북한이 스포츠, 특히 스포츠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사람들이 올 때는, 선수들이 올 때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환영하고 이것을 화해와 평화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더 극렬해지고 더 옛날보다는 많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지금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일부지만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9년이 대한민국의 이런 평화 번영의 남북 통일의 시계를 한참 뒤로 돌다는 그렇죠. 한 30년 뒤로 맞습니다. 미뤘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이번에 좀 몫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시작돼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스포츠 재전, 인류의 평화 재전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 중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뭐 일부 뭐 세뇌되어 있던 오랜 시간 동안 세뇌되어 있는 국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평화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저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향후 50년을 일자리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북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도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왜 추진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철길을 연다면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또 남북 경제가 부흥하고 뭐 이렇다면 자연적으로 평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북한이 야 우리가 뭐 굳이 이제 핵무기 갖고 할 필요가 있겠구나. 왜 이제 번영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한 그겁니다. 비록 유라시아 철도가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평화 번영으로 가는 굉장히 소중한 길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남북의 그런 일자리와 공동 번영의 길도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다 철도가 연결이 돼 있죠. 단동에선가 한 번만 들었다 놓으면 유라시아로 다 가게 돼 있고 이미 철도가 공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크로드 길도 이미 지금 개설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판 문만 열면 바로 그냥 자전거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 12월 18일 날 그 중국 쿤밍에서 북한 대표단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올해 이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개선을 좀 하면서 만약에 그 핵 문제가 어느 정도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국제 유엔과 국제사회 간에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된다면 경제 번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야 좀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은 그 북한 문제 전문가처럼 보이세요. 통일을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견 한번 듣고 싶은 게 일단 올림픽까지는 어떻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릴까요? 우리는 감을 못 잡겠는 게 아베만 해도 올림픽 끝나자마자 한미 연합훈련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미국도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입장이 굉장히 심란해요 지금. 네, 저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정부 핵심들의 고뇌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평창 이후가 지금 더 중요하고 제가 지난 1월 29일 날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한 30분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 쿤밍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고 왔으니까 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라든지 남북관계 어떻게 되고 북미관계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평화를 위한 끈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4월 달에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갈 예정이고
또 6월 말에는 평양에서 지난번에 쿤밍에서 했던 제4회 아리 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북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평창 올림픽이 단순히 평화 올림픽이고 올림픽이 아니라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도 오고 김여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스포츠의 교류의 끈을 이어가면서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또 국제사회가 저 정도면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평화라든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끊임없는 남북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정부 내 관료들한테도 필요하다. 왜?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이 머리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과거의 그런 남북관계의 틀에서 국제정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러한 그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정부 사이드에서도 그 관련 기관에서도 정부가 과감히 남북관계의 그런 전환을 지혜를 가지고 모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두루뭉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한미연합훈련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평창이 평화의 올림픽 또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강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북핵 문제를 풀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또 연기도가 유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혼자는 독자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우리가 사실 팩트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올림픽 이후에 안 한다고 보는 게 사실 이 상황이라면 맞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러고 나서 바로 핵실험하면 그거 좀 솔직히 뭐 속되게 표현하면 사이코죠.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도 그 기조에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북핵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풀 게 엄청 많아서 지금 시장님도 딱 직접적으로 뭔가를 찍어내시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좋게 풀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하면서 왜냐하면요.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막아낸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다 절절하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온 국민이 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할 거라면 나는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끝나고 해야 할지 말지인가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로 다가올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미국의 어떤 한국과의 신뢰 속에서 잘 우리가 풀어나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뭐 이랬을 때 지금의 우리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의 노력들이 상당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뭐 제가 자꾸 쿤밍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북한 대표단들 5명하고 2박 3일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 이제 북한이 물론 미국의 제재를 또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금 그런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또 비난을 받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그런 느낌은 드네요.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다른 시장님한테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 중에 하나라서 이제 양기대하면 북한, 평화 뭐 요 느낌도 좀 안축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지사 나가면서도 경기도가 접경 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그래서 경기도를 유라시아 허브로 하겠다. 거기는 이제 바로 아까 말한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 대한민국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그런 공약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선거 캐치플레이즈로요. 평화기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화기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당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후보들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시장, 전해철 의원. 근데 남경필 도지사 이야기도 해야죠. 우리들 입장에선 사실상의 적에 가깝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적 행보 같은 것들 보면 뭐 철새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관심이 없다 보니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사실 알지를 못하거든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남경필 도지사는 잘한 편입니까? 아닙니까? 점수로 일단 표현하시나요? 100점 만점에.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제점? 그럼 60점 미만인가요? 네. 이유는요? 제가 네. 시장과 도지사로서 4년 가까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처음부터 이 경기도 도지사를 대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 없었고 도정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미지 정치만 해왔다가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뭐 뒤늦게 숙제하니라고 지금 막 허겁지겁해요. 그러니까요. 뭐 그 버스 준공영제 서울시하고 인천 오래전부터 했던 거 그거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준비도 안 됐다고 하려니까 삐걱거리고 뭐 그것도 반쪽인데 그것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또 이 수도권 규제 완화 그냥 뭐 매번 떠들기만 하지 조그만 진전이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미세먼지 대책 그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해야지 우리 같은 경기도 이런 지방정부는 공기청정기 나와주고 마스크 나와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 맞아? 네, 이렇게 이제 그건 마이너스 점수네요. 그래서요. 제가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도정을 제대로 못 챙긴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일머리를 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머리.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일머리를 해봤기 때문에 일머리를 알거든요. 근데 일머리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를 허둥지둥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일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성과를 내면서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만약에 국회의원 가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냥 중앙지침 하다가 갑자기 1,300만 도민들의 삶을 챙기려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도 지방에서 일을 해보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또 그런 성과도 내본 사람들이 하면은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16년간요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경기도에서 했는데 전부 다 대권 나갔어요. 경선에. 저 도지사 시켜주면요. 도민들이 시켜주면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현안들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지사만 하겠다. 그렇죠. 제가 2번 해야죠. 근데 요거는 심포도 이론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양기대 시장님이 역전의 명수가 돼서 경기도지사가 돼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생기면 나가셔도 돼요. 미리 이렇게 본인의 발목을 잡지 마시는 괜찮습니다. 저는 싶어요. 이게요 좀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치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지금까지 정치와 국민과 도민의 삶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갭을 줄이면서 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점수를 지금 60점 정도 이하로 주셨는데 진보 민주적인 시장들하고 경기도지사가 입을 맞춰서 복지나 경기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했다면 경기도가 차별화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게 지금 남경필 도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권의 한량 정도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정도. 오렌지족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 옛날 강남의 무슨 족이라고 하죠. 그 정도 되는. 방금 말했잖아요. 네.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지금 안 들립니다. 오렌지족이요. 네. 오렌지족 맞습니다. 정치적이 오렌지족인데 인본주의 철학이 굉장히 없습니다. 천박하고요. 그래서 요즘 그 광역 서울도를 또 오늘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걸 또 들고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선거에 노이즈 마케팅을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일만 죽도록 하느라고 저를 못 알려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분은 그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촛불혁명 이전에는 먹혔거든요. 네. 노이즈 마케팅이. 이후에는 안 먹힙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잖아요. 근데 전국 평균이 9.9%인데 경기도가 10.5%예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도지사 떠들고는 다니지만 가장 핵심인 청년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핵심을 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경필 지사가 뭐 청년 통장, 청년 연금 하지만 뭐 그것도 뭐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힘드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저 청년들이 좀 어깨 펴고 도전의식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뭔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년 도전기금이라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할 때.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1,000억 이상을 조성을 해서 자, 내가 어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도전 프로젝트를 제대로 내면 그것을 좀 규제나 무슨 제한 같은 거 두지 않고 한번 과감히 지원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젊은 친구들한테 기대되네요. 네. 그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랄까? 지금 이렇게 이제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는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시고요. 스마트하시고 역시 이제 기초단체장이 광역으로 올라온 그 느낌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잖아요. 왜 막힘이 없냐면 그게 늘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맨날 해왔던 이야기 고민해보고. 그런 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명한 선거 캐치플레이즈
준비된 도지사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가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면들을 좀 많이 보죠. 그러니까 괜한 게 이전에 아니라는 게 이미지하고 느껴지잖아요.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에 가장 지금 인지도가 뒤처지고 있는데 이거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뻔한 거 아니에요? 뭘로 만회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예,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지난 8년 동안 그냥 죽도록 일만 했는데 제가 명색이 또 기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참 취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그게 현실인데 그러나 이제 남은 3개월 경선까지 남은 3개월인데 상대들은 다 뭐 인지도나 또 조직력이나 모든 걸 갖췄다고 한 평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진정성 그리고 성과와 또 역량과 미래 비전 또 저한테 무기가 있습니다. 도덕성, 표의 확장성. 근데 이것은 저부터 도덕성 검증 받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표의 확장성, 보수, 또 중도 누구 할 거 없이 저를 알게 되면 아 그래 양기대 같은 친구도 있구나. 뭔가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겠구나. 나라 만들 수 있겠구나. 경기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것만 알려진다면 어찌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도박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반, 3달 동안에 저를 알리고 저의 진정성과 가치를 제대로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리세요. 기대고 싶은 남자 양기대.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문구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장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느낀 게 가수 중에 나훈아 씨 있죠. 나훈아 씨 이미지랑 비슷하죠. 나훈아 씨가 옆모습도 그렇고. 나훈아 씨가 70이 넘으셨는데 최근에도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폭발적이더라고요. 나훈아의 느낌은 뭐냐면은 힘이에요. 힘, 파워. 그러니까 그 디테일과 진정성에다가 그 힘을 딱 섞은 나훈아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분은 시장님한테 그런 걸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딱 그 느낌으로 생기셨잖아요. 손 잡아지서 딱 한번 하시고. 근데 이름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관건은 제가 볼 때는 광명시만의 정책이 있잖아요. 청년 교복, 무상 교육 같은 것들 많이 알려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야만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동의하는 게요. 제가 이제 요즘 경선이 권리당원 50%,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 50%잖아요. 50%죠. 저도 이제 각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당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광명에서 무상 교복을 그렇게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저의 정책들, 청년 정책 이런 것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지런히 다니고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해온 일을 알린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도전할 만하다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시장님 그 시정을 이렇게 보면 뭐 지금까지 방송으로 언급 안 된 것도 있는데 어디가 돈이 될까? 일단 뒤져요. 자기 관할 쉽게 표현하면 나와바리해서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걸 찾아내서 돈을 벌어. 이제 지방정부가 제대로 뭐 개헌되고 제대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이제 세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더 힘이 생길 거긴 할 텐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후에 대통령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가져야죠. 뭐 아직 젊으신데 뭐. 꿈이야 있지만 지금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아까 보니까 유라시아 정책을 놓고 경기도지사가 이거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쨌든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건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면 되니까 일단 지방정부는 밑밥을 계속 깔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난 연말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명에서 개성까지 가는 이 유라시아 평화철도 노선은 서울역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일산 대곡역으로 가서 그렇죠. 파주, 문산, 도라산, 개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께서 우리가 KTX 광명역에서 일산 대곡역까지는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기초정부에서 중앙정부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을 준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같은 여당끼리 여권끼리 잘 협의를 한다면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티켓을 줄 때 처음에 저도 받는 사람이 야 이거 파리 바게트 무슨 사은품 주는 거냐? 이렇게 티켓 주는 거냐? 쿠폰 주는 거냐? 근데 요즘은 어떻게 드리면 야 몇 장 더 달라. 가족과 같이 가겠다. 저도 몇 장 더 주세요. 네, 일단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요. 제가 작년 12월 31일부터 KTX 광명역에서 가상 열차권을 실제 우리가 예매를 받아봤습니다. 신청서를 써서. 근데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무려 12,000명이 예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그게 12,000명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남북관계가 잘 정리돼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정말 우리한테 큰 번영의 평화의 기회가 올 거다. 제가 지난 연말하고 1월 1일 날 우리 이호 여사님하고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수 여사님 뵀어요. 인사도 드릴 겸 이 티켓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들처럼 좋아하시면서 꼭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 이루지 못한 이 꿈 양시장이 좀 이뤄달라.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 그러니까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시는 높은 분들이 작심만 하면 되는 문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나온다 그러면 나만의 차별화된 복지 뭐 요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근데 경기도는 이제 이번에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그 보수층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출마 선언을 썼는데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공개인가요? 네. 오, 역시 새날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시장의 무상 교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과감히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교 의무교육을 하겠다. 고교 의무교육.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요. 따져보니까요. 자, 급식하고 있죠. 또 이제 교복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운영비, 또 수업료,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경기도만 해도요. 한 5천억 정도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고교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겠죠. 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고 권한이 가진다면 우리가 돈만 있다면, 예산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재정 현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제가 이거 교육청 영역을 침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같이 합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은 다 그걸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벌고 예산 낭비 않고 그러면서 그런 돈들을 고교 의무교육에 쓰는데 그럼 왜 제가 하려고 하냐? 제가 광명에서 아까 고교 무상 급식도 해보고 이 중고 무상 교복도 해보고 아까 넌 GMO 급식도 해보면서 뭘 느꼈냐? 우선 고등학교 그 자녀 둘이 있는 학부형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이 16만 원이 전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 부담, 교육비 부담이 전략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측면도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단순한 고교 의무교육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더 크게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력, 뚝심, 아이디어,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새날이 키워줄 겁니다. 무상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건 선택의 문제여서 지방정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로 법령을 제정해서 의무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녀가 없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지금은 SNS가 발달돼서 설명을 하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결한 항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진국은 다 고교 의무교육을 그렇죠. 의무교육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좋네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면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한테도 혼날지도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작년에 우리가 빚 다 갚고 돈이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면 뭐 그때 시민들 좋아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안 했으면 아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배당 디스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더라고요. 아니 그 시장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아직 순진하신 느낌이에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는 자기들 그 시청률을 위해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이렇게 1대1 구도로 매 붙여놓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럴 때 이재명 시장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 나야 하고 세게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현재 물어보니까 디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도요. 남을 이렇게 그냥 독하게 공격하는 게 좀 약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광명시에서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치셔야 되는데 아직이 늘어나지 않아요. 네. 이제 새날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좀 세련돼질 것 같습니다. 예, 새날발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굉장히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국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후보실에 밥도 한번 먹어봤고. 가깝다고 하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지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분 뵙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공사석에서 만났지만 우선 저는 그분의 정책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문재인 되겠다. 오, 그게 지금 캐치플레이인가요? 제가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분이 대통령 돼서 일단 적폐 청산하고 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있고 또 사회정의, 역사정의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제 그분께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 나아지게 하자. 이걸 해야 그래도 우리가 집권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보면서 중요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적폐도 청산하고 또 사회정의와 역사정의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그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그분하고 뭐 측근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길, 그분이 그렇죠. 저 정부를 이끌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면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올인해서 제대로 하면 되지. 그거 꼭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건 하는 거 아니라고. 경기도의 문재인 키워드 잘 뽑았습니다. 저는 그건 여러 번 제가 얘기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적이 돌이켜보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급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동의합니다. 보니까 예. 경기도가 1,100만이 넘는데 꽉 형틀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들을. 근데 이걸 풀어서 서울과 경기가 하면 2,200만 아닙니까? 2,200만에 대통령이 현 정부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면 저는 아까 유라시아 철도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시장들이 다 모여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유라시아 뚫자 집회하고 막 대통령 원하고 하면 이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서 야 경기도는 이제 진짜 같은 집권 여당이 당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지금 드네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은 어느 분이 돼도 지금 그 일종의 경기도의 정권 교체인데 그렇죠. 그것만 바꿔내도 일단 희망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양기대 시장이 하면 훨씬 좋아지겠네. 저 유라시아. 뭐 이런 기대까지. 예, 유라시아 자전거 타고 제 꿈이거든요. 근데 꿈은 꿀 수 있어. 누구나 다. 어쨌건 그 양 시장님을 뵈니까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언론상에 뭐 하마평이 나오고 양기대? 양기대가 누구지? 이름이 좋아요. 근데 선입견은 안 가져요. 오히려 반대죠. 기대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왔을 때는 뭔가 내공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막 뒤져봐요. 그러면 실제로 요즘에는 그 SNS 시대라 뒤져보면 다 웬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력을 쭉 보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양기대에서 뭐 SNS나 인터넷 상에 찾아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단시간 내에 풀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더군다나 반대로 말하면 지방선거에 뭐네 해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려가지고 뭔가 하려던 개혁, 적폐청산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친문, 비문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누군가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경기도에서 잘해줄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감히 경기도의 양기대가 경기도의 문재인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정말 그 말입니다. 제가 무슨 친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선 1번이고 2번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 9년 동안 나라가 엄청나게 후퇴했는데 정말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었는데 정권 교체의 이 의미를 살리려면 우리가 20년 집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게 또 후퇴가 되지 않지. 지금 저분들 하는 거 보십시오. 저 자유한국당 계열 저분들 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의 짓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제가 너무 답답해요. 물론 그런 파트너 만나는 게 우리한테 뭐 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라가 누가 봐도 정말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어떤 의미 있는 정책, 중요한 정책들 해나가면 때로는 과감 협력하고 할 때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반대하면 이게 그렇죠. 정당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가슴이 막 답답하고 좀 무라가 튀는데 그러나 이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당선이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번에 경기도 지방 권력을 우리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그 생각 반드시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전해철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기대 후보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개혁에 정치 발전에 누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차갑게 한번 따져보자. 머리를 식혀서 한번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인터뷰를 시작으로 새날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못하신 말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좀 기술, 스킬이 세련미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저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진정성과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과 실천과 성공의 DNA가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해봐서 제 그런 도전과 실천과 성공의 DNA가 좀 구로구로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요. 아까 서두에 기대 이상의 양기대가 했는데 기대하시라 양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문재인을 기대합니다. 우리 양기대 시장님이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럼 거기에는요 모든 국토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방점을 만들면 찍어요. 돼. 예. 여기서 국토 개발 계획서 올려 가져와 5년짜리로 수립해 이렇게 지시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말이죠. 나 여기다 도시 하나 만들래. 생각해. 그러면 김재정이 불러서 땅 좀 사라? 또는 제3자 불러서 땅 좀 사라?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발표하면 10만 원짜리가 300여? 1000만 원 됩니다. 상가지역은.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계획 수립할 때 입안을 할 때 여기에 상가지역, 이 블럭에는 상가지역이고 여기는 학교지역이고 여기는 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지역이고 여기는 고층 아파트 지역 이렇게 그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럴 때 MB 천암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상가지역을 넣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필요해요? 전혀 머리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땅만 사놓으면 돈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것도 지금 현장에 제가 포항 지진 때 가봤잖아요. 근데 포항 KTX 역에서 구역을 오지 않고요. 신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게 그냥 산이었어요. 밭이었고. 근데 이번에 지진 때 가보니까 이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평지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었죠. 왜 이걸 밀어요? 그때 이거 신도시 들어선대요. 그러면 KTX 역을 그리 유도한 자 누굴까요? MB였습니다. 포항에. 그죠? MB였죠. 그럼 그 주변 땅은 당연히 누굴까요? MB 측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논바다 있고 산이었거든요. 제가 못해도요. 거기에 KTX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5만 원 이하였을 겁니다. 산둥성이 깎고 있습니다. 그거 100만 원 우습습니다. 몇 배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누가 그게 머리 쓰는 겁니까? 그냥 입안하는 놈이 점만 찍으면 끝이에요. 그게 무슨 머리가 필요합니까? 하긴 탐욕이 화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너는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땅 투기하면 안 돼. 전 세계 대통령이 비리한 놈들 빼고 정상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 내에 돈 먹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무식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인심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순천에 계셨던 좌우지장지지 이정현 씨 있죠. 그 양반이 예산 폭탄을 갖다 들러부었잖아요. 지역에. 그 지역 분들 가만히 한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돈이 100%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안 들어왔을까? 이거는 그 투기꾼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박근혜가 아마 주도한 세력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어부어서 지역 개발을 한다 하면 분명히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정권과 국회의원 예산 폭탄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티 안 내고 국회의원이 한 걸로 티가 나니까 전혀 걸릴 염려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면서 사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빌미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갔던 거죠. 토착민이 거기서 속겨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살지 지역, 못하고. 이 지역이 지금 방송실이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지금도 뭐 서울 도심에 있는 주택단지로는 얼마 남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요 여기 있는 빌라나 주택들 중에 반은 외지 사람이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주인들이 특정 층에 살면서 자기 집 케어하잖아요. 근데 외지에서 이미 이게 언제부터 연유가 시작됐냐면은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 개발 예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투기 바람이 광풍처럼 쓸고 갔어요. 그때가 누구였죠? 그렇죠. 이명박의 뉴타운. 오세훈하고 국회의원 여기 지역이 있었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체가 대부분 그런 광풍이 불었었는데 무리하게 지금 그렇게 끌어가던 어떤 상황들이 좀 기억이 나고 어찌 됐건 간에 정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도덕해서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땅 투기하고 자빠졌고 개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대통령이 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모든 대한민국의 비밀 정보들을 모두 다 통솔하는 자가 땅 투기를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시절에 했던 바로 그 정책 우리가 방송으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쉽게 따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그게 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면 다스가 돈 벌고 그 구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서 많이 죽. 딱 많이 들어본 지역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 96평.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실제로 살고 있는 빌라인 것 같아요.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 587평방미터, 강남구 역삼동의 367평방미터, 강남구 도곡동의 4필지, 화성시 우정읍, 당진군 송산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옥천군 이원면,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평창군 면원리, 가평군 설악면, 현대별장, 그리고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군위군 산성면,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라 다. 밝혀진 것만? 의심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밝혀진 것만. 2007년쯤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당시에 야권이죠. 야권 후보들 내부 경선에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경선 중에서도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때 캠프에 있던 홍사덕이나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결국은 본선에 가면 땅 투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다 맞아요.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통합민주당인가가 있을 거예요. 저 기억이 좀 아름한데 거기서 구체적 법안 명칭이 MB 땅 투기 무슨 조사 특별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의혹으로 계속 지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의혹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지금 수면으로 아래로 내려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측근들도 언젠가는 터진다.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땅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맨날 어머니랑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꼭 10년 전 탓을 해. 10년 전에 땅 하나 사둘 걸. 부자가 못 된 이유를 그냥 어머니가 보여주시잖아요. 난 그거에는 투기성에는 반대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땅값을 올려놓은 자가 바로 이명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치도 하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숨겨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숨겨두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이가 단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이명박이 숨겨진 땅을 찾는 게 먼저인데 그에 앞서 국정원 특활비네 다스네 BBK네 댓글 공작이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손도 못 대고 있지만 최근에 검찰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지금 이명박이 숨겨진 땅을 찾고 있는데 차명재산 관련해서도 뭐 알고 보면 이제 어떤 보유세 문제, 세금의 문제 이걸 또 이제 누군가를 줘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속이든 양도든 간에 그렇지.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이명박은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불려놨어요. MB의 가온이 정직이라잖아요. 땅에 정직하라. 아, 땅에 정직하라. 이명박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 세불리기, 돈 불리기를 한 정황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박정희부터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는요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동산 불패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 사놓으면 돈이 돼. 이게 다 이런 이명박과 같은 자들의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요. 그렇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정책을 개발해내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왔던 거고요. 이명박뿐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위직이었던 사람들, 고위직인 사람들 땅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대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정책을 내놓겠다. 그리고서는 그걸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올바른 정책들이 나와주기 이전에는 빚내서 집사였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많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좀 털어버리자. 집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가 이거를 뻥튀기해서 벼락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땅을 사서 지금 300만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뭐 3년 만에 이렇게 튄 거 아닙니까? 제주도 땅이 지금. 근데 다른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명박이가 무슨 뭐 특별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고요. 모든 관계 부처 기관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4대강 한다, 대우나 한다 그러면 어떤 새끼가 땅 사놨나 보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제 순수하게. 뭘 수질 개선지가 어디 무슨 오세훈이가 너네 땅 산다 그러면 또 누가 투기했구나. 또 당시 새누리당에서 남도 해안가에 카지노 벨트를 만들겠다 하면 이 새끼들 또 해안가에 땅 무지하게 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이명박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니? 그래놓고 4대강의 목적은 홍수, 가뭄, 수질 개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값 올리기인데. 모래 파는 돈 누가 다 먹었을까요? 그건 판 돈 없어. 그걸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게 낙동강 모래가 A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는 팔렸겠죠. 근데 지금도 4대강 재원이 어떠하니 모르니까 강바닥 파서 생긴 모래로 충당하겠다고 했었거든. 네. 근데 실제로 그 모래, 고급 모래들이 팔린 건 일부고요. 지금도 적재돼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수량을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20조량의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 양이 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14층 높이의 아파트 높이로 경부고속도로 깔 수 있는 까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20조 정도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디 무슨 도시와 무슨 도시 간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검은머리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투자하려고 정부하고 막 평생 사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서로 계약 맺고 통행료 엄청 비싸게 받고. 그렇죠.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명박은 정말 이거는 역사상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정말 탐욕의 화신가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청담동 빌라, 논현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6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면 20동 505호, 76동 401호, 87동 305호, 80동 904호 아무튼 이렇게 6채인데 이게 다 가장 작은 평수가 48평이고요. 가장 큰 평수가 8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저는 이렇게 큰 평수인지를 몰랐었는데 이게 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후보 그때부터 다 밝혀졌었던 특혜 분양 의혹이 다 있었었네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현대건설 사장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자기 많은 재산이 걸림돌이 돼서 다 차명 이런 식으로 묶어두다가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지금 환원시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화신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고 미치겠는데 이제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명박이 부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부동산도 정부가 찾아주려고 그래.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기업 소유권을 뺏겼는데 그것도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좋다. 심지어는 노후 보장해주려고 무상급식까지 해주려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나쁜 새끼. 자, 알겠습니다. 땅장사 이명박 이야기였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어쩌면 이분이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좀 알려주신 분들이죠. 첫 번째 전해철 의원 나오셨고요. 두 번째 이재명 시장 나오셨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분인데, 전에 우리가 그 복귀왕 시장 인터뷰했을 때 느낀 건데, 기초단체장 분들이 광역도지사 후보가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 궁금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광명 또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양기대 광명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대 이상의 양기대입니다. 시작부터 빵 터뜨리시네요. 좋으신데요. 시장님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복귀왕 시장의 충남도지사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우리 복 시장님이요. 네. 저도 지난 1월 하순에 도지사 출마 선언하고 다음날 광주에 국립 5.18 민주묘역 갔는데 그분도 어디 보니까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복귀왕 시장과 기대 이상의 양기대는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기왕이면 대박나세요 하시거든요. 자, 양기대 광명시장이시고요. 지금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하마평들을 보면 경기도지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은 오후 1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진부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여정은 이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선을 달리했고 언론에 다시 노출된 건 올림픽 개회식 때입니다.
이 때문에 동선이 드러나지 않았던 2시간 반 동안 평창 모처에서 북측 선수단 등을 격려했거나 다른 일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회식이 끝나면 김여정은 서울 지역 호텔로 이동해 1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엔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한 뒤 오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예선 첫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강릉 관동하키센터를 방문하는 게 유력합니다. 김여정은 방남 마지막 날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예술단의 2차 공연을 관람한 뒤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과 셋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여정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2011년 12월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김정은의 바로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여정은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습니다. 당 서기실에서 비서 업무를 주로 맡다가 최근에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뽑혔습니다. 고모인 김경희가 60대에 진출한 정치국에 김여정은 30대의 나이로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전체 인원이 30명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 인사입니다. 오빠 김정은에게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2인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동생인데다 어린 시절 오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령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와 혈육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명목상 권력 직위와 관계없이 실권을 행사하는 힘 있는 사람인 건. 특히 당내 공식 서열 2위인데다 나이도 아버지뻘인 최용의 당 부위원장에게도 반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이외의 실세는 김여정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때는 김정은 뒤로 뛰어다니고 박수를 치면서 환하게 웃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권력 기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킨 건프가 다스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사이에 소송에 참여한 건 2009년 2월입니다. 앞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던 다스는 에이킨 건프를 새로 선임한 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에이킨 건프가 소송에 합류하고 10개월 뒤인 지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다스 소송의 비용을 떠안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이 뒷거래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이 회장 사면 대가로 대통령 소유의 회사에 금품을 건넨 셈이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에이킨 건프의 자문을 맡겼던 국내 대기업이 삼성 말고도 더 있는 만큼 또 다른 대가성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땅 얘기 좀 할게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이 204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라고 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김재정이 땅을 사들이 시작한 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직후였다는 거야. 예. 그냥 그림이 딱 나오는 거네요. 네. 29세 때입니다. 네. 김재정 29세 때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978년에 충북 옥천에 땅을 구입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재정이 1982년 이명박으로부터 매입한 충북 옥천 땅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요. 현대건설 사장이던 77년 이 땅을 사들인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이 땅을 사서 지금 보도에 나온 땅은 이명박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차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50만 평 규모. 그래 나중에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후보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땅 장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땅 장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재정 씨는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부동산의 신이다. 등극됐다. 돈을 버는 곳이 없어요. 김재정 씨가 돈을 못 버는데 제주, 포항, 옥천, 경기 온갖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막 돈이 나와. 김재정이 호주머니에서는. 그런데 김재정이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바로 개발 계획이 나오죠. 개발 계획이 돼.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명박이 치밀하게 땅 투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장과 대통령직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걸치면서 각종 중장기 국가 계획을 입수해서 이것을 땅 투기에 악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때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주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형님이 갖고 있는 그 TC 톨게이트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포항 주변의 땅을 거의 다 이 형제들이 샀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 쪽도 다 사실은 가까운 KTX역이나 이런 역들 주변에 미리 사놓고 KTX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땅 투기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요. 어쨌든 이건 전부 저는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처음에 대선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를 때 대표적인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자체를 딱 강으로 갈라버리는 거거든요. 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한마디로 막 낙동강하고 금강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의혹은 뭐였냐면은 공사하는 비용을 빼먹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는 이미 자기가 그린 밑그림이 있을 테니까 주요 요소의 항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요즘의 정설이니까 그 지역의 땅들을 다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근데 친척 2명을 묶어서 서로 못 팔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수하려고 하는 모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MB의 꿈은 대기업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대기업을 하나 갖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꿈이었다면 그가 숨겨놓고 비리를 저질렀던 돈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을 거고 그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땅 투기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기업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갔다. 결국은 국민들 손으로 그 대기업을 못 만들게 지금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크죠. 숨겨진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지. 있겠지? 누군가가 있겠죠. 관리인이 요즘 와서 조금씩 입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관리인은 아직 입을 안 연 것 같고요. 사실 이 이명박이 이렇게 땅을 굴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재정은 물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개발공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곳곳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어요. 아산신항공사, 정주영이 유조선 갔다가 물막이한 댐 공사. 당진. 예. 그런 것들이 다 새만금 해서 모든 그런 공사, 간척사업 공사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이 들어가요. 이명박이 이걸 그냥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요새